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찍은 영상에 보면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 가지고 조문을 하나하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문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면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뭐였죠?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어떻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만 보증금을 초과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주겠다 라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그리고 표준계약서, 그리고 차입 연체를 3기 이상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증금을 초과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안 한다는데 그 보증금을 초과하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우리가 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한 금액이 각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보증금을 초과하면 그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면 각 지역별로 다른데 현재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있는 지역이 세종인데 세종은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 보증금하고 더하고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더한 금액이 3억 9천만 원이 넘어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만 적용받는다 이거예요. 하시면 되고,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우리가 알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대항력은 바로 우리가 건물의 인도를 받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대항요건인데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이 일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세종시가 지금 일정 보증금 이하액이 얼마냐면 3,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800이면 1,300만 원 정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그렇고 우선 변제, 우리가 보통 그 사조에 보면 우선 변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선 변제는 뭐냐면 최우선 변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왜 그러냐? 우리가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를 찍어달란다. 어차피 세무서에서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상가는요. 세무서 확정일자 찍어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최우선 변제라든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환산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이 초과되는 거에는 확정일자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임대차에 대한 거예요. 임대차 기간에 대한 거.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쓰면 1년 미만으로 쓸 때가 주로 있습니다. 근데 1년 미만으로 썼을 때, 계약을 했을 당시에 임차인은 그거를 기간에 적게 쓴 거에 대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1년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년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임대인은 적게 쓴 거를 가지고 그만큼 하고 나가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한다면 1년간 임대차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번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효력을 가지고 특약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특약을 기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계약갱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이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임차인이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만약에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것이 뭐냐면 뭐 3기 차임액을 연체했다든지, 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동의 없이 뭐 전대차를 했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멸실돼서 그 상가를 쓸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뭐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으로 뭐 중대한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계약 당시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고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약을 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약갱신이 됐다 이거예요. 계약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임대차, 전에 썼던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거로 봅니다. 이때 이 동일한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내용도 그대로지만 그 기간, 우리가 임대차 쓴 기간이 2년으로 썼으면 2년이라는 기간도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계약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해서 계약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임대료는 증액할 수 있겠죠. 예, 임대료는 1년, 증액한 후에 1년 후에 증액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증액을 할 수가 없는데요. 임대료 증액은 한도가 5%입니다. 5%인데 여기에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5%라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임차인이 거부를 하면 소송으로 해가지고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소송에서 임차인이 있었으면 그것은 전부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조정으로 해서 거의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계약갱신하고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건데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떤 거예요?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만료되기 전,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내가 이렇게 바꿔서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통보가 받으면 계약갱신, 이제 그 무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거로 보는 거는 계약갱신하고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다 그러면 계약은 1년간 덫이 연장됐다, 같은 내용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만약 됐을 때, 묵시적 갱신 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 동안에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셔야 되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냥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계약이 만료일에 그냥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기간에 꼭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분들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핫한 게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건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것이 3개월이었다가 이번에 6개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임차인은 만약에 권리금을 내가 보호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계약 갱신할 때 우리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그 사유 안에만 안 들어가면은 권리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임대인은 어떻게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방해를 했을 때 어떤 사유는 방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임차인이 추수한,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력이 없어요. 없다든지 뭐 이 사람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볼 때 좀 정신이 이상하다든지 뭐 약간 좀 그렇다 라고 한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임차인이 본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력이 아예 없어요. 뭐 그냥 거짓된 걸로, 이 사람이 뭐 돈도 안 내고 장사할 사람도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빠져나갔다. 그러면 뭐 손해가 생길 거 아닙니까, 임대인한테. 예. 그럴 때는 손해배상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은 그런 것이 안다면 거절할 수 있겠죠. 임차인은 그거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지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법적으로 서로 분쟁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핫한 게 뭐냐면 월차임에 관한 거예요.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이번에 보면 이 법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보면은 우리가 월 차임을 전환할 시에 어떻게 된다? 임차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상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만약에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 있는 거, 막 1억에 만약에 뭐 300, 400이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전부 다 월세로 전환해 버리면 임차인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예, 그래서 이것이 법이 민간임대주택법처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법들이 생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상가에 보면 이제 분쟁들이 많아요. 뭐 월세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중간에 권리금에 관한 이런 분쟁들이 많은데, 그런 분쟁들을 막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기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있냐면 10월 달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2019년 4월경부터 이것이 시행되는데요. 분쟁조정으로 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서 뭐 차임과 보증금에 관한 거,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 관한 거, 보증금 반환에 관한 거, 뭐 권리금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큰 분쟁 없이 조정으로 풀 수 있게끔 아마 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가서 상담 받으시고 큰 소송 없이, 서로 큰 비용 안 들고 조정으로서 쉽게 일이 풀려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전부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거 외에도 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었는데 제 얼굴 나오니까 좀 어색하고, 제가 이런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해요. 그리고 남 앞에 나서는 게 별로 굉장히 어색한데 어떻게 잘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봐주시고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